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영남 새누리당 의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랜만에 제가 정치권 칭찬할 일이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FTA, 한중 FTA, 어쨌든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 처리를 했고 네. 7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죠. 예, 오늘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양국 간의 정상이 이제 타결 선언을 한 지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중 FTA. 네. 1년이 넘었고 지금 국회로 비준 동의안이 넘어온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참 어렵사리 여야 합의하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오늘 처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네. 여러 협상도 여러 번 열렸고요. 또 이번에 사실은 재정도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는데 네.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한중 FTA를 타결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부와 여당은 한중 FTA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과 어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실제로 정부가 그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4,783억 원에 불과했는데 야당의 지속적인 촉구와 노력으로 이게 2조 1천억 원대까지로 확대된 것이죠. 물론 정부와 여당이 양보했기 때문에 또 야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참 다행한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뭐 협상이라는 것이 밀고 당기고 하는 거고 또 뭐 막판까지 가서 또 타결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오늘 이 여야 합의로 한중 FTA 어쨌든 법안 처리가 됐는데 비준안이 처리가 됐는데 윈윈했다고 봐도 됩니까 여야가?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희망했던 것은 연내에 비준 절차를 다 마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발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야 이른바 2차 관세도 철폐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목표 시한이었던 오늘 처리를 예. 함으로써 연내 발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여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예. 반면에 야당에서도 그 한중 FTA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농민과 어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네네. 요구를 정부 여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서 2조 1천억 원대의 향후 10년간의 지원 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쯤 프랑스 파리에서 박근혜 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실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중국은 이제 국무원에서 비준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처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야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은 단지 넓기 때문에 각 성에서의 그 절차를 밟느냐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 중국 측에 이제 좀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 이제 예산안 아닙니까? 12월 2일까지 어쨌든 처리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예산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성준 의원. 마지막 쟁점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예.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 재정 형편이 대단히 어렵고 교육청도 역시 무상급식 예산에 더해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지원하려고 하니까 네.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 일단 그 누리과정은 지방교육 고유 사무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그렇게 합의가 돼서 처리가 돼 왔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죠. 그것이 내년도에 약 1조 4천억 내지 1조 8천억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지금 기획재정부의 예측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누리과정에 부족하다고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그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거의 다 해소가 된다라고 네.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더 달라고 하는 금액을 줘야
그 약속을 해줘야 이제 예산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 주요 법안, 네. 주로 이제 경제 활성화 중요 법안 처리가 좀 예산안과 더불어서 다만 일부라도 좀 미루어져야겠다. 12월 2일은 예.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 국정원의 대테러 관련 예산은 여야가 합의해서 액수는 밝히지 않기로 하고 뭐 증액에 합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은 없을 수 없는데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걸 보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뭐 큰 이 갈등이나 어떤 쟁점 없이 이렇게 쟁점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하나씩 지금 해소돼 가고 있는 중이고 두 분 말씀대로 이제 뭐 누리과정 예산도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야나 다 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이 법안 그 기한 내 처리 뭐 이건 뭐 거의 강제 규정이기도 합니다만 네. 뭐 이렇게 되게 처리는 되겠죠. 아니 근데 네, 저희는 근데- 예. 예산안은 이제 헌법에 따라서 12월 2일 날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끈질기게 좀 처리해 달라고 정말 매달렸던 경제 활성화 법안 중에 네. 한 4개 정도 이제 지금 저희가 중요 법안을 선정을 해 왔는데 네. 사실상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쟁점이 해소된 관광진흥법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라도 좀 12월 2일 날 본회의에 처리하자라는 네. 입장이고 사실 어제 새벽까지 협상을 하면서 그 법안 처리와 관련된 입장이 여야가 합의가 됐었거든요. 잠정적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오늘 오후에 열린 야당 의총에서 아마 그게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추인을 못 받고 부결이 된 예. 모양입니다. 좀 사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법안과 연계해 왔던 것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전략이었습니다. 예. 소수 야당의 주의와 주장을 정부에게 뭐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안 연계 전략을 쓰곤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여당이 예산에다가 법안을 연계하는 전략을 들고 나와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여당스럽지 않은 예.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보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사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거고 보육은 복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100% 무상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부의 재정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방 재정에 다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 말씀만 드리면 2011년도 9월에 그렇게 지방교육 고유사무로 하기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다 합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예산을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시도교육청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네. 12년부터 계속 처리가 해 왔고요. 사실 법안과 예산안의 연계 문제는 지금 소위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약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안 처리하고 나면 그 중점 법안을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런 얘기를 약자다. 하는 거예요. 그 터무니없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의석을 그렇잖아요.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정당이 더구나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야당에서 반대하면 이해할 법안 수가 처리가 없는 안 되는데요. 얘기고요. 그 국가 사무를 지방 사무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정부와 여당이 지방 정부와 교육청을 세게 압력을 넣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은 거죠. 여전히 아동보육법에 누리과정은 아동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 편입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로 입장 차이면 확인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역시 정치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 지 한 열흘쯤 됐는데 마침내 그 제안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표명했죠. 그런데 문안박 연대를 거부하고 대신에 혁신전대를 1월 중에 열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당의 상황이 매우 침통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안고 있는 당적 과제라고 하면 하나는 단결이고 하나는 혁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혁신은 혁신위원회가 공천제도를 시스템화하면서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당헌 당규로 이미 정비된 만큼 이제 그걸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예. 이제 단결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안박의 공동 대표 체제를 꾸려서 연대를 이루자, 단결을 이루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많은 당내 소속 의원들이 중진이나 초재선 할 것 없이 안철수 대표의 희생적 결단을 촉구하고 호소했는데 네. 그것을 정면으로 걷어차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당이 분열로 가는 게 아니냐, 대결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아주 큽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대체로 문재인 대표와 당 그 주류, 네. 친노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입장은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대는 갈등의 골이 훨씬 깊어지는 분열전대가 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렇죠. 뭐 이런 입장이라서 좀 부정적이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총선을 4개월밖에 남겨놓지 않는 이 시점에 네. 이를테면 총선에 대한 전권을 갖는 지도부를 뽑자고 하는 것이고 네. 문재인 대표도 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시 출마해라. 나도 출마하겠다. 둘이 한번 겨뤄보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총선을 앞두고 전대에다가 모든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을 다 줄 세워서 한번 표를 세워보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사생 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공천권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분열의 위험이 크다 이런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타당 사정이라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입장이 곤란합니다만 다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리더십이 빨리 좀 정리가 돼서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여야 협상을 하는데 소위 비너 원내대표하고 이번 FTA 같은 경우에 한 3일 정도를 연속 아침부터 새벽까지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너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끝내놓으면 야당 의원총회 가서 추인을 못 받고 이런 일이 뭐 그전에 소위 지금 이정걸 원내대표 이전 원내대표 때도 있었고 박영선 원내대표 때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죠. 뭐 예. 계속 뒤집혔죠. 그리고 저희 당 일이라 부끄럽습니다만 아니, 예. 그거는 새누리당도 피장파장 아니 아닙니까?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대표가 공언하고 당대표가 대표 간에 합의를 한 것도 청와대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것이 한두 번입니까? 아유, 그거는 그렇게만 지금 얘기하시면 여야 협상에 안 있어서는 되는 거고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으셔야죠. 여야 협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뭐 협상 과정에서도 원내대표 요구사항 틀리고 당대표 요구사항 틀리고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리더십이 빨리 좀 어떻게든 정리가 돼서 확립되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도 예. 같은 생각이에요. 여당의 리더십이 좀 확립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확립돼 있습니다. 당대표가 당내 합의하고 리더십이. 또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것이 청와대에 가서 뒤집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한두 번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사정을 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나 당 주류 입장은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일단 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께서 어떻게 결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내 분위기로는 전대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다 예, 이런 그렇죠. 거죠. 그게 다수 의견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 혁신전대를 하자는 제안을 거부당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에 잔류합니까? 아니면 탈당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꼭 이 문제가 아니어도 그 전부터 예.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탈당은 없다라고 누차 공언해 온 바 있습니다. 만일 안철수 대표가 복심으로 네. 당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당의 분열을 볼모로 한 협박을 하는 정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번 사안을 가지고 탈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피장파장 아닙니까?라고까지 아까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는데 사실 뭐 새누리당도 당내 리더십이 확고하다고 하지만 요즘 최고위원회의를 안 열어서 그런가요? 뭐 최고위원 할 때마다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최고위원회는 그거는 좀 다릅니까?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최고위원회는 뭐 오늘도 저희는 열었고 예.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아주 가끔씩 두 분이 이제 충돌할 때 그것만 좀 부각이 돼서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충돌 없이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얘기가 네. 잘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제 공천 룰과 관련해서 그런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그 공천 룰에 앞서서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공천 룰은 그야말로 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참 말씀 네.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공천룰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있잖아요. 당내 위원회. 예. 그거 아직 위원장 인선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지금의 입장은 우선은 예. 선거구 획정이 더 급하다. 그래서 선거구 지금 뭐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의 정수 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각 지역의 소위 알겠습니다. 농어촌 이게 지역구를 뭐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다음 개파 갈등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신 개파 것 같은데. 갈등은 뭐 예. 그거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예, 급하지 이게 뭐 않습니다. 다른 당 얘기인데 좀 하시겠습니까? 네, 개파 갈등적 성격이 있지요. 그건 저는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의 본질은 공천권이 걸려 있는 거라 생각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저희들이 새누리당보다 조금 나은 입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런 공천 혁신을 오래전서부터 준비해서 네.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제도를 당헌 당규로 정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제일 첫 단계인 현역 의원에 대한 네, 평가 자격심사. 작업에 예. 이미 착수했다라고 하는 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거를 다 무위로 돌리고 어떻게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저희가 일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진 의원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새누리당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은 공천 룰을 가지고 아마 터질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조금 전에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아니 저 두 분이 서로 덕담 좀 해주시죠. 조금 전에 그 혁신위원회의 성과 중에 하나로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심의가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평가. 예. 평가가 예.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무위로 돌리는 시도, 이를테면 안철수 위원의 혁신전대안도 그런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의 당 혁신 작업이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네.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자.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혁신전대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본인들이 혁신 비전을 두고 경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대 모드로 들어가는 순간에 기왕의 혁신 작업들은 다 스톱된다고 봐야죠. 이 의원 평가 작업까지 네, 그렇습니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진행하기 상황.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네. 단순히 전대에서 지도부 갈자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 이제 2차 민중궐기 대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12월 5일 그 민중궐기대 2차 집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불법 폭력 시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일단 허가할 수 없다. 그래서 집회 자체를 지금 불허한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민중대회 주최 측은 강행하겠다는 거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집시법에 의하면 폭력 집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소위 이제 불허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 금지 통고죠.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지금 금지 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집회를 강행을 한다면 그 주최 측은 조금 더 높은 형사처벌 그리고 단순 가담자는 뭐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이 그러면 가능합니다. 집회를 불허한 상태에서 예컨대 광화문 광장에 네. 나오는 것만으로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집시법 위반이 됩니다. 지나가는 행위는 상관없지만 행위는 전혀 상관없죠. 그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목적으로 예. 참석한 사람은 참석 자체가 불법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벌 하지만 대상이 이제,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까? 예, 주최자가 좀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상이 네. 곧 위헌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국민이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시법 조항을 들어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일 민주노총이나 뭐 민중연대 측에서 공언하고 있듯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벌이겠다고 한다면 그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기본권을 네. 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11월 14일 날 이루어진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였습니까? 거기에 쇠파이프, 강목, 온갖 살상 무기가 동원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주체, 민주노총과 전농이 주최하는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또 폭력 시위가 재현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금지 통보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어느 나라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폭력 집회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명백하고 급박하는 위험이 현존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불법 폭력 집회가 예견된다라고 하는 예단으로 금지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차 공언하듯이 평화적으로 치르겠다고 하고 있고 또 종교계가 나서서 우리가 인간 띠가 되어서 평화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했고 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경찰과 주최 측 간에 이른바 평화 집회 약정도 체결하게끔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 경찰의 예단만으로 금지하고 불허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11월 14일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주도를 해놓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미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고 조계사에 은신하면서 지금 공권력을 우롱하면서 거기서 12월 5일 날 제2차 민중총궐기에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단순하게 평화 집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서울 도심을 지금 복면에 쇠파이프를 든 민주노총 사람들에게 그냥 별일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고 해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다시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한상균 위원장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내가 지난 11월 14일 날 잘못을 했고 지금부터는 법 질서를 존중하겠다라는 태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권력을 우롱하면서 지금 계속 거기서 불법을 독려하고 있는데 무슨 뭘 기대하고 지금 그걸 허가해 준다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니까 11월 14일 날 집회도 민주노총 등이 평화적으로 인도로 행진하겠다라고 이를테면 집회신고, 행진신고를 했는데 그걸 경찰이 불허하고 금지하고 차벽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천 봉쇄했기 때문에 경찰도 그런 과잉한 대응과 진압이 이쪽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면서 그런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설사 저들이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데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12월 5일 집회만큼은 평화적으로 치르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평화 집회를 보장해야죠. 아니 말로만 그러고 그게 공권력의 수사기관에 태도죠. 출석도 안 하고 이미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사에 숨어서 지금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고 지금 그 집회를 허가해 줘야 된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숨어 들어간 것은 얘기 누차 드렸던 것처럼 한상균 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 등과 민중연대와 더불어서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정부의 노동계약 추진 이거를 포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질서를 최소한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법 게 질서 지켜야죠. 정부 여당도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까? 헌법 정신을 그게? 준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헌법을 좀 제대로 시간이 보시죠.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두 분이 워낙 뜨겁게 토론하시니까 짧게 마무리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의원. 자, 어느 나라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특히 민주노총이 집회하는 시위나 집회는 거의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서울 도심,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저들이 그냥 좌지우지하게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정부와 경찰의 일방적인 예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늘 원천봉쇄 당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폭력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태도를 바꿔서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